그래서 로버트 루빈이 달러 강세를 94년 말에 10월 달쯤 노미네이트 되자마자 말에 이제 달러 강세로 가자고 하고 94년 11월 달이었나요? 그때 이제 그의 마지막 FRB가 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원샷에 75bp, 그러니까 0.75 bp 그 퍼센트의 획기적인 금리 인상을 한 이후로 6차례 금리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미국 금리를 6%까지 갖다 붙이게 됩니다. 2%대에 있었거든요. 2.7원 가마 있었을 겁니다. 2%대 후반에 있던 미국 콜 금리를 불과 몇 개월 만에 6번을 끌어올려서 6%까지 끌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6번이었나? 이거 갑자기 헷갈렸는데요. 6번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해 연말에 끌어올린 것은 무려 75bp를 끌어올렸는데 미국 금리는 0.25%포인트씩 움직입니다. 그걸 이제 쿼터라 그러지 않습니까? 25를. 그 0.25%포인트씩 이제 계단식으로 하죠. 아주 다급할 때는 0.5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0.25%포인트씩 올리거나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수점 이하를 얘기할 때는 그냥 베이시스 포인트라 그래가지고 100분 단위를 쓰죠. 그렇게 되면 25bp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아니면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50bp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의 연말 94년도 연말에 75bp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가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게 분위기가 이상하다 하면서 멕시코부터 이제 멕시코 외환위기가 터져나오고 야 이거 달러 강세로 가는 것이냐고 반 것인데 엔화가 떨어지던 그 추세가 있어서 그의 연말의 미국 금리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려 내려와서 79엔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급기야 10년 동안 계속된 추세를 꺾은 다음에 이게 또 수직 급등을 하는 겁니다. 환율이 어디까지 15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79엔에서 거의 엔화가 79엔까지 갔다가 150엔까지 또 엔화의 대폭락이죠. 수직 폭락이 시작이 된 겁니다. 불과 한 2년 동안에 또 사실은 아시아 외환위기의 직격탄은 제가 지난 시간에 BIS 비율 가지고 일본은행들이 돈을 땡겼기 때문이다 했는데 그 땡긴 돈은 96년에 땡긴 거는 빼고 97년 들어와서 일본이 한국에서 땡겨간 돈만 해도 약 16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 당시 이게 97년 6월 말 통계는 제가 하나 있는데요. 잠깐 보실까요? 일본은행의 대아시아 대출잔액입니다. 한국의 외채 합계는 1034억 달러였어요. 합계액입니다. 그 중에서 일본에서 빌린 게 237억 달러. 이게 97년 6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제 많이 뺐죠. 빼기 전까지 합치면 아마 300억 달러 넘을 것 같은데, 237억 달러였고요. 전체 점유율은 23%였습니다. 독일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얼마를 빌려주고 있었느냐 하면 100억 달러. 미국이 우리나라에 빌려준 돈은 10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작게 빌려줬고요. 일본이 최대의 채권자였습니다. 중국이 빌린 돈은 579억 달러인데 그 중에 일본이 187억 달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태국 보십시오. 태국은 54% 말하자면 일본으로 빌린 돈이 거의 전부입니다. 말레이시아도 36%입니다. 인도네시아도 건 40%잖아요. 말하자면 일본으로부터 총의 제 54%를 일본에 주고 있던 게 태국이고 빌리로부터 빌린 게 그 다음 40%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6%, 한국도
굉장히 높은 거죠. 중국도 30% 넘었고, 한국도 22%나 이제 일본으로부터 빌려놓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루빈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서머스를 부장관으로 하고 루빈이 이제 장관으로 들어왔는데, 이 레리 서머스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레리 서머스라고 하는 부장관은 아주 뭐 거만하게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 서머스가 뭘라나요? 어느 대학 총장으로 가 있나요? 이 서머스는 자기 아버지도 경제학자고, 자기 삼촌이, 작은 아버지가 사무엘슨입니다. 경제학 원론 쓴 유명한 사무엘슨이 자기 삼촌이고, 그러고 이 노벨 경제학상을 탄 케네스 에로우죠, 아마. 에로우가 자기, 고모부인가요? 이모부인가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서머스 사촌 사촌 안에 서머스 집안의 직업이 경제학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서머스가 아마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서머스의 아버지 서머스가.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사무엘슨하고 아버지 서머스하고, 격렬하게 이제 형제간인데 원수인가 봐요. 싸워서, 서머스, 아버지 서머스가 사무엘슨이었겠죠, 이름이 원래는. 사무엘슨이 아니고, 이름이, 이제 같은 친형제였습니다. 근데 성을 바꿔서 이제 서머스로 바뀐 거죠. 근데 그 사촌 안에 그렇게 경제학자 많고, 노벨상이 뭐 몇 명이나 타고 했으니까, 미국에서 정말 가문 중에서는 가문이고, 레리 서머스가 미국의 경제학계에서 최연소 테뉴어를 받았던, 그야말로 천재 집안의 천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레리 서머스는 지금도 뭐 국제경제학회 무슨 모임을 한다 그러면 가운데 자리, 제일 상석은 지금도 서머스가 온다 그러면 무조건 비워놓는 게 관례라는 거죠. 그 서머스가 탁 나타나. 그 서머스가 이제 부장관으로 들어가고, 그 외에 루빈이 장관을 하고, 루빈이 물러나고 서머스가 장관을 했다가, 그 다음 나와서,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여성 비하 발언, 여자는 수학을 못한다. 그 비하 발언도 아닌데, 그 발언 때문에 이제 쫓겨났죠. 그러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현직에 대해서 좀 헷갈리고 있는데요. 어떻든 그런 사람이 서머스입니다. 서머스도 유대인입니다. 서머스도 유대인인데, 뭐 사무엘슨도 유대인이고요. 어떻든 이 루빈이 들어서서 이제 소위 금정복합제, Finance, Politics, Complex, 금정복합체가 만들어져서 본격적으로 달러 강세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달러 강세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달러가 약세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주가가 한 번씩 폭락했다가 조금 오르면 또 폭락하고 하는 소위 약세 통화를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세 통화를 가질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예를 들어서 무역 수지 흑자를 보면 달러를 보유하게 되는데, 물론 그 달러 중에 상당 부분은 미국으로 다시 역류해 갔지만, 달러가 본격적으로 약세 기조가 되면서 이 달러가 미국으로 환류되려는 속도가 굉장히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루빈은 미국 금융가 출신이고 증권회사 사장 출신이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자본이 대거 몰려와서 주가를 밀어 올리고, 그래야 증권회사도 돌아가고 미국 금융계도 호황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미국 국민들은 대부분이 주식을 조금씩 가지고 있으므로 소위 웰스 이펙트가 생기고, 웰스 이펙트가 생기면 소비를 늘리고, 이제 그런 방법으로 미국 경제를 돌리겠다. 말하자면 미국의 주가를 올려서 소비를 촉진하고 미국 경제를 돌리겠다고 하는 강력한 이제 전략이 그때부터 이제 본격화된 겁니다. 루빈에 와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신자유주의 금융정책은 어떻게 보면 루빈이 본격화했고, 그건 클린턴 행정부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오바마의 정책은 상당히 다르죠. 오히려 달러를 약소로 밀어가는 것이 오바마의 정책의 기본이죠. 근데 같은 민주당 정부지만 그렇게 이제 정책은 좀 다른 겁니다. 근데 말하자면 달러 약세를
쪽을 이제 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실물경제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달러 강세 쪽을 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물경제라기보다는 금융 쪽에 좀 방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경제 철학의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물 경기를 좀 수출도 늘리고 재정 적자를 좀 줄이고 경상 적자도 좀 줄이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달러 약세 쪽을 선호하게 되고, 금융 쪽으로 좀 가자 하게 되면 달러 강세 쪽을 선호하게 되는데, 루비는 이 후자의 극단적인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려나가고, 그 당시 미국의 프레드 버그스턴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자주 오는 사람인데, 이 프레드 버그스턴이라는 사람은 80엔이 적정이다, 뭐 이렇게 떠들고 그랬죠. 100엔 때. 근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 엔화가 계속해서 강세로 가면서 100엔을 밀고 내려와서 드디어 79엔을 찍고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그 달러 강세로 다시 돌아선 것은 뭐 루빈의 정책이 있고요. 금리 올렸고. 그 다음에 실물 경제도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짧은 이제 이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만은 실업자가 줄어들고, 소위 우리가 지금 회고하는 소위 뉴 에코노미, 신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씩 이제 성과를 보기 시작했고,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맞아지면서 미국 경제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는 여러 가지가 있고, 말하자면 일본 경제가 90년도 들어서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볼커이 뭐 비아이스불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경기가 좀 꺼지는 와중이었는데 5년 연초에, 참 일본이 안 될라 그러면 이것저것 다 안 되는 겁니다. 연초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95년 1월 달에 일본에서 터진 대규모 지진 사태. 고베 대지진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안 되려고 하니까 그런 그 사건까지 터진 겁니다. 그 고베 대지진 때 이제 일본 엔화에 베팅 잘못했던 이제 베어링 은행 같은 경우엔 닉 리슨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베어링 은행에 이제 선물 투자로 장부외 거래로 일본 엔화에 대규모로 베팅했다가 엔화와 주가지수 니케 225인가요? 그게 대규모로 베팅했다가 아주 박살이 났죠. 베어링 은행까지 날아가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생기고, 그 당시 국제금융계도 뭐 뒤숭숭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진까지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엔화가 드디어는 79엔까지 79엔 75전까지 떨어졌다가 역사적인 바닥을 찍고 다시 이제 환율이 오르기 시작해서 147엔, 150엔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이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터져나갑니다. 어떻게 터져나갔냐? 왜 터졌냐? 일본이 엔화 약세로 돌면서 한국의 무역 수지가 다 터져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이 일본 엔화가 약세로 돌고 원화가 엔화에 대해서 상대적 강세로 돌면서 10대1 균형이 깨졌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계속 800원, 막 900원 이하 800원대 나오는데 일본 엔화가 80엔까지 떨어지면 순조롭게 오들리하게 말하자면 같은 비율로 쭉 10대1 균형을 유지하면서 떨어져 주면 좋은데, 한국 원화는 그대로 있고 엔화가 다시 리바운드를 해서 말하자면 오더가 무너졌죠. 질서정연하게 오선지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무너진 겁니다. 교차 현상이 나타나면서 엔화는 환율이 치고 올라가면서 그 갭만큼 한국이 무역 적자를 폭발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에, 그동안에 뭐 물론 약간 누적도 있었습니다만은 한 600억 이상이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무역 적자가 터져나가고 그것을 이제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 이런 거로 메우는 불균형 상태가 나오다가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이 빠지면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에서 이미 600억 넘었나요? 그때 무역 적자가 뻥뻥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무역 적자를 만들어낸 게 바로 엔 야스입니다. 엔 다가 95년도 역사적 고점을 찍고 엔화가 다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한국의 쪽에 무역 수지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터져나오고 그 터져나온 그 구멍을 주식 투자 자금으로 메워놓고 있다가 주식 투자 자금까지 97년도에 빠져나가면서 무너지게 된 겁니다. 물론 일본 금융기관들이 돈을 뺀 것도 이유가 있고.
98년이 되었을 때 이 서머스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서머스가. 그러니까 참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서머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로버트 루빈이나 서머스는 우리나라 올 때 이제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오죠. 아주 좀 그만하기 짝이 없이 옵니다. 재수 없게 옵니다. 근데 서머스가 98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세계를 초토화시켜 놓고 나서 했다는 얘기는, 지금 미국은 그 어느 역사상에 있었던 대제국보다 강하다. 로마보다도 강하다. 정치, 경제, 군사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스포츠에서조차도 미국은 세계 최강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미국이 이제 볼크 이후 구조조정을 이제 열심히 볼크가 이제 미국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20%까지 끌어올리면서 구조조정을 왕창 했잖아요. 그때 가고노 타다오라는 고베대학 교수, 제가 고베대 교수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고베 대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망하는 징조다. 미국은 끝났다. 리스트럭처링이라는 이름은 패배자의 수식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일본의 가고노 타다오입니다. 참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정도였으니까, 아까 제가 G3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G3는 아니군요. 제가 지금 보니까 처음에 G5가 만들어졌는데, G5가 만들어진 이유는 소위 그 닉슨의 달러 금태환 조치 이후에 달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국제금융 질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만난 게 G5입니다. 그 G5, G7, 러시아가 이제 들어오면서 G8 됐다가 G15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G15에는 중국과 브라질은 들어가고 아마 한국은 빠졌을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이명박 정부 때 G15는 말이 되냐, 차라리 G20로 하자. 그 이제 몰아붙여서 G20로 가게 된 거죠. 그건 이명박의 공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 태평양 통화전쟁, 달러와 엔, 루빈의 등장, 이런 얘기를 일단 5편에서 말씀드립니다.